자, 오늘은 이제 노이즈를 고려한 설계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노이즈 설계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의 관점인데, 뭐 노이즈의 정의가 뭘까요? 노이즈의 정의. 노이즈는 보이지 않는 주파 성분? 아니, 이거 원치 않는 주파 성분이에요. 프리퀀시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프리퀀시를 저감하는 소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저감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이게 뭔지 아세요? 커패시터. 그림이 조금, 갭,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시한 게 로페스 필터거든요. 필터도 들어가 있고요. 뭐 비드도 있겠죠. 그림은 좀 못 그리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비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주파를 차단하는 쪽으로 대부분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 하나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노이즈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것들이 EMI. 또 뭐가 있어요? ESD, 펄스속 노이즈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저감시키는데 우린 주력을 해야 돼요. 없앨 수는 없어요, 또. 나오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노이즈 저감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적 배경이 확립이 잘 돼야 되는데요. 이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전자과를 나오셨다고 한다면은 전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회로 이론 또 뭐 있죠? 물리전자, 안테나 공학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겠죠. 예. 그래서 물리전자가요, 되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반도체에서의 잡음의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학문이에요. 예. 물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물리전자를 이해하면은 왜 잡음들이 나오는지가 좀 명백히 보이는데 실제 물리전자가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요. 우리 노이즈 저감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본 상식선에서 대략적인 요약들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회로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요약을 한 것들을 좀 찾아서 그것도 제가 좀 준비가 되면은 한번 이렇게 업로드를 좀 해놓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서 그 요약을 해놓은 것들을 반복해서 읽어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안테나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요약된 것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빠르게 확립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의 공부 방법이랑요, 이 직장인의 공부 방법은 전혀 달라요. 학생들은 진짜 디테일하게 수식,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이 직장인의 경우는 빨리 개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적인 요소들을 빨리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문제 풀고 이게 뭐 무슨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평가는 예, 제품이 잘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론적 배경은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이런 기술 강의들, EMC 강좌를 좀 들으시는 게 좋아요. EMI하고 ESD. 여러분들이 제가 그 기술교육센터에 있는 EMI 노이즈 교육 있잖아요. 거의 문서를 2,000개 이상 보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한 달 꼬박 거의 16시간씩 밤새서 10년 전에부터 만들어서 10년 동안 리비전을 한 거예요. 그 결과물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교육 강의를 듣거나 책을 구매를 해서 들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조금 더 확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실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요거는 가능해요. 쭉 보면서 넘겨가면서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1번이 좀 어느 정도 돼야지 2번이 좀 효과가 좋아요. 예. 실제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스템마다 뭐 예를 들면 캡을 넣어서 해결을 했다. 근데 B라는 시스템에서는 캡을 넣어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맥락들을 잘 살펴보면서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서 또 정리를 하나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의 노이즈 측정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매번 그 챔버를 가서 측정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갖고 오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 부분인 거죠. 가격. 예, 가격. 무슨 가격이요? 챔버 1시간 빌리는데 30만 원이에요. 1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버깅 하는 시간이 6시간, 7시간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측정을 할 때 솔루션 이제 그 측정 장비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노이즈 저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 방금 얘기했던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필드 시뮬레이션도 하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미가 있어야 돼요. 예. 뭐 이제 피스파이스도 써보고 그 오픈 EMS라는 툴도 있어요. 오픈 솔루션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필드 분석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설정이 워낙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키캐드 같은 거 요새 많이 쓰시던데 키캐드에서 이렇게 선로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키캐드에서 이게 제작된 거를 오픈EMS 같은 툴로서 이렇게 변환해서 그 상황들,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프리어를 활용을 해서 그 해석을 좀 해보자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룰이 있어요, 룰. 기본적으로 EMI 쪽 EMCL은 룰이 있는데, 어, 빠른 계산 결과 이제 빠르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정확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넣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매뉴얼 해석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죠. 예, 수식이 있어야 되니까. 뭐 시뮬레이션도 있기는 해서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첫 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툴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도 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원치 않는 주파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노이즈를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PCB 상에서는요, 어떤 노이즈들이 존재할까라는 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의 신호들을 사용을 하는가를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예. 그래서 시그널 쪽에서의 인터페이스 라인들 지나가는 노이즈란다. 신호들, 신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라인 상에서 지나다니는 신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SI, PI라고 표현을 합니다. SI, PI. 그 다음에 EMI. EMI. 예, 그래서 이 EMI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PCB 상에 그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보 선로, 정보 전송이 되는 선로. 그 다음에 전원 선로. 전원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선로. 그래서 시그널 인테그리티, 파워 인테그리티라고 이제 좀 나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인테그리티에서는 신호의 퀄리티, 신호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하죠. 중요한 게 신호가 갔을 때 리플렉션 되는 거죠. 신호가 갔을 때 리플렉션 되는 거. 예. 그다음에 크로스토크가 주요 노이즈 원인들이에요. 리플렉션이 되면은요. 이 신호파하고 반사파하고 중첩이 돼요. 그래서 원치 않는 파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걸 또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전원의 변동도 가져오고 신호의 퀄리티 떨어뜨리고 EMI1 세 가지 형태로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PI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SI의 개념이라고 보면요. 정보 신호를 목적지까지 왜곡 손실 없이 잘 보내자. 거기에 있는 노이즈가 뭔지, 현상이 뭔지, 그에 대한 개선책이 뭔지를 확인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원, PI도 전원 신호를 목적지까지 왜곡 손실 없이 잘 보내자. 예. 여기에는 이제 그라운드 바운스, 파워 플레인 임피던스, 전압 강화. 근데 전원 쪽에선 두 가지 형태로 그 대별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노이즈 원인인 거죠. 정확하게. 하나는 저항성 성분에 의해서 저항성 성분에 의해서 노이즈, 인덕턴스 성분에 의해서 노이즈.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압 강화 나타나고 바운스 현상이 나타난다. 흔들리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원선하고 그라운드선하고 다 동일하게 PI 범주 안에 속해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바운스는 흔들리는 거, 그라운드가 흔들리는 현상. 그 다음에 파워 플랜의 임피던스는 얼마여야 되나요? 얼마여야 되죠? 0. 근데 0으로 놓으면은 0ohm으로 놓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수백 미리옴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IR 드롭은 전압 강화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레일 콜랩스, 레일이 충돌하니까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이 있는데 이게 충돌이 나타나는 현상, 즉 흔들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레일 콜랩스. SSN도 마찬가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SIPI에 대한 노이즈 현상이 뭔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P12 상에서의 개선책이에요. 요 두 가지는요. P12 상에서의 개선책.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MI가 발생이 돼요. EMI는 이제 요 이제 안테나로 모델링이 되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발산하는 형태의 그 소스원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안테나로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날아가는지. 근데 그 SI에서나 PI에서나 노이즈, EMI에서나 노이즈의 현상을 저감시키는 방법론은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접지 처리라고 표현을 했고, 그라운딩이죠. 그 다음에 필터링, 쉴딩, PCB의 배선 설계하고 부품 선정.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 예,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요 그라운딩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라운딩 처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노이즈 발생 원리인데요. 노이즈 발생 원리. 예,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의 그 전류 흐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그 로드 통해서 다시 그라운드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류, 시그널 라인에 흐르는 전류, 그라운드 라인에 흐르는 전류, 그다음에 로드 라인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 시그널 라인에 흐르는 전류 IS하고 그라운드에서 흐르는 전류는 같아야 된다라는 게 키르요프의 법칙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판은 같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노멀 모드 커런트. 여기에서 그라운드 내에서 노이즈 전압이 잡혀요. 예, 그게 커먼 모드 노이즈예요. 커먼 모드 노이즈. 근데 이 노이즈가 잡히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레지스턴스 성분과 인덕턴스 성분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전압 강화에 대해서 전압이 잡힌다. 예. 그리고 그라운드 루프를 바꿔버려요. 여기서 루프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해서 루프 하나 생기기 때문에 요건 그라운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시그널 라인 전류, 그라운드 라인 전류가 같아버리는 뭐가 같아버리냐면 방향이. 예, 벡터량이기 때문에 상쇄도 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이즈의 시작은 저 커먼 모드 노이즈가 기본 시작입니다. 노이즈 즉 그라운드 내에 노이즈 전압이 잡히는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빨라요. 예, 그라운드 내에 노이즈 전압이 잡히는 현상. 예. 이것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그럼 노이즈 전압이 잡혀서 뭐 어쨌길래? 라고 하는데 EMI 측면.
EMI 측면도 아니고 컨덕션 측면에서 회로 동작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EMI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이제 EMI 차트인데요. 30메가에서부터 1기가까지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 그 노이즈 레벨 자체가 위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이즈를 처음 잡을 때는 커먼 모드 전압을 낮추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커먼 모드 전압을 낮추는 일은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임피던스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예. 임피던스를 떨어뜨리면은 노이즈 전압은 낮아지고요. 그라운드에 흐르는 전류는 잘 흘러버리기 때문에 임피던스에 낮추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임피던스를 낮춘다는 건 그라운드의 면적을 넓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음. 그라운드 상에서 이제 리턴 전류, 갔다가 되돌아오는 전류거든요. 근데 갔다가 어디로 되돌아와요? 소스 원으로.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로 전류가 되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 전류가 되게 중요한데요. 리턴 전류가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여기 한 100메가로 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100메가에서 최소 저항 경로, 레지스턴스가 적은 경로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어, 그 작은 최소로 작은 경로. 이 고주파에서는요, 라인 밑에가, 선로 밑에가 가장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쪽으로 다 흘러버리니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드라이브 IC, 리시브 IC,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온단 말이죠. 그 밑에 슬롯이 생겼어요. 예, 파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 파인 공간이 나타나면서, 예, 이런 식으로, 요 D거든요, 이게. 이 넓이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 점선 보면요. 점선 보면 그냥 펄스파죠. 근데 요게 길어지면 이제 라지스트 스몰 라지스트는 어때요? 좀 찌그러져 있죠? 손실이 발생을 한 건 왜곡이 생긴 거네요. 네, 그래서 왜곡 손실이 생긴 거고 요 W가 넓어져도 왜곡 손실이 생긴다라는 사실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면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스피드가 높을 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라이징 타임이 얼마예요? 50피코니까 엄청 빠른 거잖아요. 음. 잘 듣고 계시나요? 어디 보자. 잠시만요. 저 그림이 PCB를 옆면에서 요 그림이요. 네, 요 그림은 그냥 위에서 투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다 이렇게 놓고 밑에 이렇게 밑에 바라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류 흐름에 따라 자개 분포인데요. 전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라인에서의 전류 흐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예.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이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사이드 쪽에도 전자파가 생기는데요. 요 지금 상황에서는 요 위에 거는 생기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안에서만 발생을 하게 되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어떤 그 시그널링이냐면 디퍼렌셜 시그널링. 여러분들 차동 신호 많이 들어보셨나요? 차동 신호. DC 전원은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전류 흐름은요. 여기선 드라이브 IC니까 리시브 IC니까 여기서 흐르는 거는 AC 전류예요. AC 전류. 예. 여기서 예. 디퍼렌셜이 커먼인지. 디퍼렌셜은 디퍼렌셜인데 디퍼렌셜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디퍼렌셜 시그널링, 여러분들 차동 신호라고 하는 이 시그널링에서의 그 전류 흐름이에요. 저렇게 되면 노이즈에 되게 강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커먼 모드 형태는요, 예, 외부에 이게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
실제 중요한 거는 노이즈 발생의 시작은요. 이 선로에 따라서 그 주변에 발생하는 마그네틱 필드 때문에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요.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은 뭐가 발생해요? 이렇게 해서 또 그 필드가 발생을 하죠. 일렉트릭 필드가. 그래서 계속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아가기 시작해요. 전자파 EMI로 날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이제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들어보셨죠? 50옴. 예, 여기서 이제 요 밑에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예, 밑에라고 하면 마이너스 경로예요. 이 마이너스 경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로의 어떤 이미지 점에서 측정을 해도 항상 균일한 임피던스 값을 가질 때 임피던스 값을 우리는 특성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특성 임피던스가 만약에 여기 60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부분. 그러면 불연속 경계면이 발생을 해요. 예,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가도 반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출력된 결과는요, 예, 반사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곡된 파형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 자, 오버슈트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버슈트는 이게 튀는 현상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오버슈트, 언더슈트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뭐 얘기하고 싶냐 하면요. 원래 원파형은 어때요? 이거잖아요. 예, 예, 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이 튀는 파형들이 나타난다는 건요. 원치 않는 주파수 성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원치 않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책들이 들어가면 돼요. 자, 신호의 이제 매체 전달 특성은요. 예, 이렇게 입력파가 들어가고 출력파가 나왔어요. 근데 이 렌즈에 반사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렉션 되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 결국은 입사파는 전달파와 반사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사파를 낮추는 게 1인 게 있죠. 그 에너지 전달 법칙 때문에 그래요. 전달파가 100% 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 원신호 복원이 좋기 때문에. 근데 원신호가 100% 들어와야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90% 정도만 들어와도 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파를 90%까지만 처리해줘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럼 반사파를 측정하기 위해선 반사 계수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반사 계수. 예, 반사 계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은 반사 손실이 됩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서 임피던스 부정합이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아까 특성 임피던스 얘기했잖아요. 원래 신호가 50옴이에요. 50옴 선로, 부하도 50옴이에요. 아무 문제 없죠. 지금 잘 나오죠, 파형이. 근데 50옴, 250옴, 부하가 달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버슈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요, 신호가 불안정해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원도 불안정해집니다. 전원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MI로 동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뭐,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예, 싱글 엔디드 쪽은 이렇게 이제 디퍼렌셜과 싱글 엔디드. 지금 싱글 엔디드는 하나의 신호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반면에 이 디퍼렌셜은 두 개의 신호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의 신호를 이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는데요. 예, 그 노이즈의 강인한 특성을 가져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인터페이스들은 다 어때요? 디퍼렌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이제 실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원 노이즈 이제 유도기전력 현상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요 인덕터가 있고요. 인덕터에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닫아요. 순간적으로 닫을 때는 어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 기전력
이건 되게 작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닫았어요. 네, 닫은 다음에는 계속 이제 전화가 이동을 할 거고, 여기서 자기 에너지가 쌓이게 될 거잖아요. 계속 쌓이게 되는 상황. 그러다가 포화 상태가 일어나면 더 이상 안 쌓이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스위치를 쐬는 순간에 요 자기 에너지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이 되는데 요 생성된 에너지가 갈 루프가 없기 때문에 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순간적으로 방출이 순간적으로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파크예요, 스파크. 예, 여러분들 콘센트 낄 때도 저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관찰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로 쪽에서도 이런 일. 근데 이제 지금 요 그림에서는요, 요게 뭐예요? 긴 케이블이잖아요. 긴 케이블에서, 인덕턴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 이제 파형 찍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내부에서. 그럼 이런 것들 좀 회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상황, 수단은요. 예, 옆에다 커피시터 달아주는 거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 있고 케이블 있고 요 보드 기판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쭉 가지만 전류가 지나가지만 여기에서의 문제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 어떤 문제냐? 케이블에 의해서 케이블 방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리플 현상 나타나고 실제 이제 하이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 다이어그램이 시너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그 컵페이스터 이렇게 그 용어예요. 용어. 하나는 벌크캡, 대용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디커플링, 바이패스. 그, 이 대용량이다 보니까 어때요? 서지 전류, 순간적으로 전류 변동이 나타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류를 밀어줌으로써 전원 변동을 최소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있고요. 근데 여러 부하가 이렇게 있어도 여러 부하가 있어도 동시에 이렇게 끌어당길 때 저 벌크캡이 존재하면요, 필요한 전압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디커플링은 뭐냐면은 디커플링은 반결함 뜻이 있고 버퍼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임시 배터리라는 역할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반결합은 노이즈 신호하고 원 신호를 분리하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디커플링 요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커패시터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면요. 반도체 IC 이제 주변에 가깝게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이패스 캡 같은 경우는 어, RF 노이즈를 저감시키는데 사용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DN의 개념만 여기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PDN은 뭐냐면요. 요 레귤레이터와 IC 사이에서 왜곡 손실 없이 잘 지나가게, 예, 하자라는 개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고 싶냐면 컵페이스터를 설계하고 싶은 거예요. 컵페이스터의 수량하고 컵페이스터의 용량값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의 설계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만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PDN 설계해가지고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보시면 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 안테나인 이해인데요.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이 로드 단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교본을 할 거란 말이죠. 교본을 하게 되면은 요 끝단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방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방사시키기 위해서 전하가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진동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동.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형성돼서 전기력선, 이제 전기장이 형성돼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나타나나요? 아니죠?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또 동시에, 예, 예.
그래서 요게 날아가기 시작을 한다. 그 에너지, 그러니까 진동이 날아가는 거예요, 진동이. 예. 그래서 이 진동이 수신단 똑같이 생긴 안테나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서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사용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상관이 되지 않고,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통신을 해요, 통화. 통화하는 신호는 원신호예요. 근데 주변 사람은요, 예, 다 노이즈 신호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테나의 방사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 회로상에서 어떤 부분이 안테나 방사 경로가 될지를 따져보면은 EMI 경로인 거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보게 되는데요. 뭔 형태냐면 이 디퍼렌셜 모드 노이즈하고 커먼 모드 노이즈. 예, 두 가지 형태의 노이즈로 되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만 넣어놨는데, 요 보시면은, 예, 요 제곱의 비례, 높은 주파수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전개 강도는 주파수의 비례예요. 즉, 낮은 주파수 쪽에서 나타나는 거고, 높은 주파수 쪽에서 나타난다. 근데요, 실제 해보면은 그게 동시에 이렇게 묻혀 있다라는 거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여러분들 케이블 연결을 했을 때 케이블 방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심한 것들을 좀 저감을 시키는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예, 그라운딩에 그냥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요 그라운드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부품을 연결을 했더니 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요 부분이 최대한 많이 떨어진다라는 사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라운딩, 이제 케이블은 그라운딩이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라운딩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에 부분은요, 그냥 노이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EMI 프로브, 요 프로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브의 면적에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가 올라가는 양이 다르겠죠. 예, 그거 감안하셔서 이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 국서적으로 보실 거면 당연히 이 프로브의 그 동그라미, 루프 부분은 작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예. 처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회로상에서 어떤 루프를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적당한 거 쓰지만 좀 큰 거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DC 블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DC 신호가 타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석기가 이걸 측정하는 그 계측기예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 있어서 이 스펙트럼 분석기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노트북에서 프로그램으로 읽어서 경향성을 확인해 하시면 돼요. 이게 뭐 퍼펙트하게 맞는 게 아니라 경향성을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 경향성. 그 얘기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높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직접 거기서 디버깅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날 챔버를 가시는 게 좀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예, 어느 정도 디버깅에 대한 그 감을 익혀 간다가 보시면 돼요. 음, 어떤 경로에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EMI의 대부분이요, 캡이 되게 많아요. 예. 그 다음에요. 그라운딩이에요. 그라운딩.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으로 판매가 된다라는 걸 여기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요거는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아마 요 자료는 배포가 될 거니까요.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거 아니더라도 있으셔야지 되는데 어느 업체든지 제대로 구비하는 업체가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사줘서 그러겠죠. 왜 필요한데. 근데 챔버 비용이 더 비싸요. 그리고 디버깅하는 여러분들 인건비가 인건비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 이거보다 더 좋은 장비도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그런데 그 노이즈 스캐너 장비를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EMI 쪽에서. 네. 그래서 위에서 노이즈 스캐너 그 프로브가 쭉 지나가면서 그 동작을 시키잖아요. 그 다 스캐닝을 합니다. 스캐닝을 해서 그 노이즈가 발생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줘요. 예, 가시적으로. 그럼 그쪽에 디버깅을 연락에 하면 되죠. 예, 연락에. 예. 땀나게 하는 거예요, 땀나게.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기 되게 수월해요. 아마 저가형인데 한 6천만 원 될 거예요. 예, 6천만 원. 그리고 그 스캐너 장비 또 스펙트럼 분석기 사니까 한 7, 8천, 8, 9천 정도 될 거 같네. 예, 도입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EMI로 고시행하실 일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그게 장점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인데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궁금하셨던 거 평상시에. 또 없으시면은 이제 미리 이제 좀 저희한테 주셨던 이제 간단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뭐, 의료기기 개발 시 EMI, ESD 이게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요. 설비나 철도나 의료, 항공 이 다 공용이에요. 예. 이제 어떤 재료를 써서 저감을 시킬 거냐, 어떤 소재를 써서 저감을 시키느냐가 다를 뿐이지 이 기본 내용은 같아요. 그 관점에서 디버깅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근데 그 다음에요. 모터 전동기와 노이즈 상관관계 저감 대책. 그 모터는요,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발생되는 소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주파수거든요. 주파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파수의 정의가 뭘까요? 주파수의 정의. 원치 않는 주파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파수를, 이것도 지금 주파수죠. 이게 이렇게 치는 것도 소리가 나잖아요. 음파라고 하나요? 예. 음파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이게 주파수라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주파수라는 거. 근데 모터도 마찬가지로 윙 돌아가지만 이것도 주파수라는 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 전동기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요. 비드나 이런 것들. 써가지고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전동기 설계할 때 그 EMI 그 해석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먼저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품에서 전자파 노이즈 저감 방법은 EMI인 건데요. EMI, 일렉트로 마그네틱 인터퍼런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면적 넓히거나 커패시터를 달거나 그 다음에 EMI 필터를 달아서 저감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그거 외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미궁에 빠지는 것들은 이제 되게 어려운데요. 전도성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그라운드를 공, 공통 임피던스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가서 맞추는 방법. 예, 그게 있고요. 스위칭 회로의 노이즈 저감 방법은 대부분 캡, 그 다음에 PWM 제어 같은 것들 이용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위칭 회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캡으로 거의 승부가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그라운딩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EMC 연관 시뮬레이션은 중요하죠. 이게 앞으로 세상이 결국은 이거 그 시뮬레이션 세상이거든요. AI 연관을 해가지고 노이즈예요. 인덕터에서 소리 나는 것도 노이즈인데 그거 아마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비껴가서 설계를 해야 될 건데 그 스위칭 주파수 바꾸셔야 될 거예요. 약간씩. 그렇게 해서 저감을 하는 방법.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은 오픈 시뮬레이션들이 있으니까 예, 오픈 시뮬레이션들을 툴들을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다. 아니면은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실습을 좀 듣고 싶다 하면은 전파진흥협회에서 SIPI 시뮬레이션, EMI 시뮬레이션들을 그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 거 들으셔가지고 그 강사님들한테 더 물어보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AI하고 어떻게 붙일 건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성능에 영향이 없게 스위칭 주파수를 약간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BLE가 적용된 제품은 국내 규격 취득 시 주파수 대역이 얼마인가요? 2.4기가예요. 블루투스는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내 KC 인증하고 무선 인증이 있는데 둘 다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KC 인증에서는 1기가까지 측정한 게 국내에는 그렇고요. 30메가에서 1기가.
FCC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2.4기가 그 ISM 밴드용 그 무선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이즈 발생 원인은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EMC 최신 기술 동향, 이게 되게 좀 브로드한 내용이긴 한데, 실제 제가 이제 EMC 최신 기술을 볼 이유는 별로 없어요. 예,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신 기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광선로로 이제 배선을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은 좀 재미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최신 기술에 대한 동향은 이제 그 EMTI라고 있어요. EMTI. 전자파 기술원. 그쪽에 기술 동향들이 올라가니까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EMC 페스타라고 해요. 그 행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좀 가보시면은 최신 기술 동향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노이즈 및 EMC 관련 내용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MC 시험 기준은 네, EMI, EMS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교재나 이제 교육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그냥 쳐보시면은 금방 나오기는 할 거예요. 음, 검색해 보시면은요. 전반적인 내용들 모두 설명이 됐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 드린 게그 장수는 얼마 안 되는데 거의 핵심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걸 중점으로 해서 쭉 펼쳐서 이제 좀 넓혀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발생 원인 얘기 드렸고요. 케이시 인증, 디버깅 테크닉은 솔직히 뭐 테크닉은 어 되게 말하려면 되게 길어요. 긴데 그 같이 저랑 가셔가지고 노하우를 쌓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제 교육을 듣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예, 누차 얘기 드리지만 제 교육이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하는 커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버깅 할 때는 저도 똑같아요. 예, 디버깅 하는 시간은. 근데 단축이 좀 되죠. 그리고 포인트가 달라요. 디버깅하는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헤맬 수 있는 부분들을 헤매지 않게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셨는데 전원 입력단 설계를 하는데 혹시 이게 이제 캡 값이 왜 그게 왜 증가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캡을 크게 해버리면 캡 값 자체 ESR 성분이 높아요. 예, 용량값 큰 것들은요. 그래서 여러 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ESR을 낮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MLCC랑 같이 쓰시든지 아니면은 에, 캡 쓰고 캡을 여러 개를 써보든지 그 둘 중에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MLCC를 쓰는 게 일반적인 방법론이니까. 왜냐하면 MLCC를 값을 써버리면은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병렬로 놓게 되면은 ESR은 낮아지는 효과라고 지금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캡을 여러 개 쓰든지 MLCC하고 병행해서 쓰든지 여러 개 쓰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어, SOC 설계는요, 반도체 설계인데,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뭘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참여하라 해서, 너무 등 떠밀려서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SOC 설계는 뭘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RF 회로에서 EMC 설계를 고려해서는 설계를 하지 않지만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RF에서는 그라운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RF 회로 자체에서 나오는 스프리어스 에미션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건 그라운딩하고 필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전원방사도 마찬가지지만 필터링하고 뭐, 예, 그라운딩이 굉장히 주요한 이유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이제 노이즈 저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AI하고 머신러닝이 EMC 분석 측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예, 정형화시킨 DB가 많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꺼내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있기는 해요. 연구과제 제가 평가를 나가보면은 이런 거 과제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좀 해봐도 되겠네요. 예, 생각해 보니까. 하모닉 노이즈는 필터링밖에 답이 없네요. 필터를 잘 써야 돼요. 예, 뭐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신기술 업무 혁신 측면에서 뭐 얘기 드릴 게 별로 없네요.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예, 노이즈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노이즈 발생 원리, 그 다음에 필터링, 그라운딩, 실딩으로 노이즈 저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이즈 스캐너 같은 장비를 이용을 해서 프로브,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은 뭐 작년에도 했던 내용인데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 자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마 저희 세미나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특수하게 저희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거가 이제 다르게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요소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 반복하고 숙달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복 숙달이 안 되면은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머리에 딱딱딱딱 떠올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실제 디버깅을 해보고 디버깅 사례를 분석을 하면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는 분야다. 예, 라는 거. 더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예,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리고 이제 요 세미나들은 이제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예, 무료로 하는 건데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세미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